차영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5 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 해설 강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어찌했건 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간에 일단 커다란 관문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걱정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만큼은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호사스러운 최대한의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기를 선생님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물리학 1의 문제의 난이도라고 하면 우리 6월,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아주 낯설어서 어렵다기보다는 6월, 9월 모평에서 출제된 문항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조건이 더 많이 붙어있는 문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계산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평가원의 경향이 계산 문항이 많아졌었죠. 그래서 30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20문항을 다 풀기에는 아마도 그 시간이 넉넉한 학생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위안이 된다면 내가 이 시험을 어렵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는 점 일단은 편안한 밤 되시고, 자 그래도 또 우리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2025 대수능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정말 단순한 지식 문제죠. 1번은 틀리면 진짜 안 되겠죠. 자, 음악 감상을 위한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칫솔 살균을 위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 어두울 때 사용할 손정 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번. 기억은 감마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통신한다. 감마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혹은 암세포를 파괴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진단 장비로 이용하는 것이 감마선이고, 그렇게 에너지가 커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살균 나오면 요거는 자외선이죠. 따라서 니은에서 살균 작용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에서의 속력은 죄송해요.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디귿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 뿐만이 아니고 기역, 니은, X선 모두가 다 동일하죠.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핵 반응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원자로 내부에서는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서 바륨과 크립톤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며 세 개의 중성자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자, 원자핵이 쪼개집니다. 하나의 원자핵이 두 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이 핵 반응은 핵 분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바로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죠. 자, 그럼 보기로 가볼게요. 자, 기억번. 자, 보기 기억번은 우라늄 92 그리고 235. 원자핵의 질량수는 바륨. 자, 요 위에 있네요. 그리고 크립톤. 원자핵의 질량수의 합과 같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질량수는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니까 바륨하고 크립톤의 질량수의 합은 우라늄의 질량수의 합과 같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여기에다가 중성자 한 개 더 더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세 개의 중성자까지 반응식을 썼을 때 중성자까지 포함해야만 질량수가 보존되는 거죠. 얘네들 사이에서는 질량수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은 핵 분열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옳은 문장. 그리고 디귿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만 됐고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 그리고 전자의 전이 AD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때 A 전위 과정에서 흡수한 빛의 진동수는 FA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기 위해서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이죠. 두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4분의 1 이제로에서 빼기 첫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이제로 계산하면 4분의 3 이제로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니은으로 와볼까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B하고 그리고 D하고 비교를 하래. 그러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비례하죠.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E라고 하면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이고 H는 상수이고 E가 클수록 즉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도 크다. 그러니까 결국 화살표 길이가 긴 전위 과정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화살표가 짧은 비전위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보다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더 길어야만 되겠네요. 그런데 보기 디귿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C에서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는 두 번째 궤도에서 네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기 위해서 빛을 흡수해야만 되는데 혹은 광자 한 개를 흡수해야만 되는데 자, 그때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FA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FA는 바로 기억번으로부터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필요한 에너지 4분의 3 이제로이고 그것이 뭐여야 돼? 플랑크 상수 곱하기 바로 빛의 진동수. 따라서 FA라고 하는 것이 4H분의 3 이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디귿번에서는 두 번째 궤도에서 네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니까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마이너스 16분의 1 이제로에서 빼기 두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제로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6분의 3 이제로가 될 거고 이것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FC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FC라고 하는 것은 16H분의 3 이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FA하고 비교하면 FC는 4분의 1 FA여야만 되죠. 그런데 보기 디귿은 8분의 1 FA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 틀린 문장. 따라서 기억만 옳은 문장이고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 해결했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학생 A, 광저 효과에서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는 것은 바로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광전 효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 B,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의 운동량이 같을 때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 파장이 더 길어. 문장만 보면 왠지 뭔가 그럴듯한데 우리 물질파 파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mv분의 플랑크 상수잖아. H는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속력 이거 상관없죠. 속력이 아니고 운동량이야. 근데 운동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질파 파장 같아야만 되죠. 그래서 학생 B는 잘못 얘기하고 있고 학생 C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어.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하려면 파장이 어떨수록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 파장이 짧을수록이죠. 그럼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 파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MV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꾸면 MV는 루트 2M 2K로 바꿀 수 있고, 자, 따라서 2K가 클수록 물질파 파장은 짧아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는 분해능이 우수해지죠. 그래서 학생 A씨만 옳게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이번 수능에서는 조금 쉽게 이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은 정지에 있는 A, B, C에 작용하는 힘들을 찾고, 그리고 그 힘들의 평형 혹은 작용 반작용 관계를 묻는 거고, 계속해서 평가원이 묻고 있는 개념이었죠. 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게요. 실 P로 연결된 물체 A와 자석 B가 정지에 있고, 자, 그러면 A와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각각 0이 돼야만 되고, 그리고 자석 C가 실 Q에 연결돼서 역시 정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C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도 0이어야만 되고, ABC의 질량 411kg 나와 있고, BC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20N이래요. 자, 요거는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B하고 C는 다른 극끼리 마주보고 있네. 다른 극끼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C는 B를 당겨야만 되고, 그리고 또 B도 역시 C를 당겨야만 되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20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바로 중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 B의 질량이 1kg이라고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10, 따라서 10N의 중력을, 그리고 C의 질량도 1kg라고 했으니까 C가 받는 중력도 10N이 될 거고, A의 질량은 4kg이라고 했으니까 A가 받는 중력은 몇 뉴턴? 40N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실이 있기 때문에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적으로 잡아당겨야만 된다. 근데 이때 A를 가지고 먼저 해보려고 하니까 A가 바닥에 있지 않으면 실 P는 A를 40N으로 당겨야만 되는데, A가 수평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수평면이 또 A를 떠받치는 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A에 작용하는 미지의 힘이 실 P가 당기는 힘, 수평면에 떠받치는 힘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A 먼저 하기에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B한테 시선을 돌려보니까 B는 아래쪽으로 30N이야. 오, 실 P가 당기는 힘만 남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B에 작용하는 힘은 세 힘인데, 이 세 힘의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실 P는 B를 몇 뉴턴으로 당겨야 된다? 30N으로 당겨야만 된다. 근데 이 실 P가 B와 함께 A에도 연결돼 있죠.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적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 돼요. 그럼 이제 A도 해결할 수 있지. A는 아래쪽으로 40N, 위쪽으로 30N인데 A에 작용하는 알자 힘도 0이어야 돼. 즉 A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이 0이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쪽으로 10N의 힘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10N이 바로 누가 주는 힘일까? 수평면이 A에게 주는 힘이겠죠. 수평면이 A에게 작용하는 힘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C만 남았네? 자, 그럼 C를 보면 위로 20, 그리고 아래로 10인데 실 Q가 또 C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 Q는 C를 아래쪽으로 실쪽으로 잡아당겨야만 되겠죠. 그럼 C에 작용하는 힘이 세 힘인데, 세 힘의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실 Q가 C를 당기는 힘이 얼마여야 돼? 10N이어야 돼. 이건 바로 실 Q가 C를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찾은 거니까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번,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B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작용 반작용을 물었어. 그럼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끼리 바꾸는 거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죠. 그럼 반작용은 뭐겠어요?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어야지. 거기 뜬금없이 P가 왜 나와요? 니은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디귿. B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력의 크기가 20뉴턴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B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그게 바로 20뉴턴인 거고 요 힘이죠, 요 힘.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우리 여기 표기했는데 10뉴턴이죠. 그러면 B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는 커야만 되죠. 디귿도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문장은 기억 하나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이 있으면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실적으로 당긴다. 그리고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으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문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죠. 이미 문제는 6월, 9월 모평에 다 각각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물체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난 후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물체는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T0 동안 힘을 받고,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이 이 물체가 벽하고 충돌했을 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지면서 바로 속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때 마찰력으로부터 이 T 동안 힘을 받았고, 그리고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F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충돌할 때마다 어떻게 돼? 그치, 바로 충격량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충격량이 뭐예요? FT.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평균 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크기만 생각한다면 충격량의 크기가 무엇의 크기하고 똑같아?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 맞도록 두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물체가 운동하다가 벽하고 충돌했을 때, 자, 그럼 그때 벽하고 충돌했을 때의 힘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평균 힘. 그거 모르니까 이거 그냥 우리 F0로 놓을까? 왜냐면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F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F0 곱하기 시간 얼마? T0 동안.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야. 자,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 자, 그럼 m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은 5v에서 마이너스 3v가 됐어. 운동 방향 바뀌었으니까. 그럼 5v와 마이너스 3v의 차이는 얼마만큼? 8v만큼. 그래서 요 식이 하나 성립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벽하고 부딪힌 후 마이너스 3v로 운동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 마찰 구간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때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 바로 F라고 했고, 시간은 얼마 동안? 2t0 동안. 자, 그 결과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3v에서 마이너스 v. 그러면 마이너스 3v와 마이너스 v의 차이는 얼마만큼이에요? 2v만큼이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1번식이 2번식보다 4배가 더 크네. 그러면 좌변도 1번식이 2번식보다 4배가 크려면 F0 값이 얼마여야만 되겠어요? 자, 4배가 큰데, 자, 여기 2FT0니까 4배가 크려면 8FT0가 돼야 되고, 따라서 F0는 8F여야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체가 벽하고 충돌하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식, 그리고 또 마찰 구간에서도 힘을 받으니까 마찰 구간에서도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4번으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에 있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자성체 A, B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A하고 B, 반 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7번 문제 보면, 7번에서 가번을 먼저 보면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여 자기화된 자성체 A를 나타낸 거고, 나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B인데, 다는 이 나에서 S극을 가까이 하여 자기화된 B를 나타냈다고 해요. 다에서 B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을 한대. 그러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외부 자기장과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는 것은 바로 무슨 자성체? 반자성체. 그럼 B가 반자성체니까 A는 자동으로 상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보기 기억번. 가에서 A와 자석 사이에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외부 자기장과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니은 다에서 S극 대신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놓더라도 반자성체는 뭐예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역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다에서 자석을 제거하면 반자성체는 어떻게 돼? 자기화된 상태를 그 즉시 잃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나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겠죠. 디귿 옳은 문장.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디귿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성체의 특성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은 먼저 그림 가에 대한 설명.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할 때 시간 t =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 A와 B에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각각 d, ed라고 합니다. 자, 그럼 d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이웃한 마루 사이의 간격, 그것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A 매질에서 물결파의 파장이고, 이 d는 B 매질에서 물결파의 파장이 되겠어요. 자, 그럼 A 매질과 B 매질 사이에 경계면이 있고, 지금 이게 마루라고 하는 것은 실선은 파면이잖아요. 그럼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무엇을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 그래서 진행 방향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점 PQ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고, 그림 나는 가의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그래프니까 주기를 알 수 있겠죠. 마루였던 녀석이 그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고, 그 주기가 이 T0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P니까 결국은 A 매질에서의 주기인데, 매질이 달라져도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B에서의 주기도 이 T0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 한번 가볼까요? 기억, 물결파의 속력 B하고 A하고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죠. 근데 A하고 B하고 주기가 똑같다고 했잖아. A하고 B하고 AB 매질에서 파장이 몇 대 몇? 1대 2.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결파의 진행 속력도 1대 2. 따라서 물결파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 가에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요? 그치. 자, 이렇게 법선을 그리고 입사각, 굴절각 할 때는 이 법선과 누가 이루는 각이야?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 진행 경로와 이루는 각이니까 요게 바로 무슨 각? 입사각이 될 거고, 굴절각은 뭐가 굴절각이에요? 요게 굴절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가에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죠. 우리 연계 문제 풀 때도 선생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물결파의 속력이 A 매질에서보다 B 매질에서가 더 빨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 A 매질에서보다 B 매질에서가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빛이건 물결파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물결파가 A에서 B 쪽으로 진행하니까 A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해? 입사각. B에 있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하죠. 따라서 요 관계식에 의해서도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t = 2t0일 때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주기가 지났을 때 Q에서 물결파는 t = 0일 때 Q에서 마루였어.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역시 마루여야죠. 따라서 디귿 t = 2t0일 때 Q에서 물결파는 마루가 됩니다. 옳은 문장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을 향해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A의 관성계에서, 자,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A가 보는 거죠. 자, A가 봤을 때 X축과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가 L이고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치, 여기에 이 우주선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가 바로 이 터널의 길이인 L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가 볼 때 터널은 정지해 있고 우주선은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의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는 더 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번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고 A가 볼 때 우주선의 속력은 0.8c이고 그리고 우주선이 지나가야 되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 따라서 A 관성계에서는 0.8c분의 L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 자, 그런데 이제 니은으로 가볼게요. 관성계가 바뀌죠. B의 관성계에서, 즉 이번에는 B가 본다는 거야. 그럼 B는 뭐예요? 나는 정지해 있고 누가 움직여야 돼? 그치, 터널이 B를 향해서 0.8c의 속력으로 운동해야 돼. 그럼 B 입장에서는 터널이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터널의 길이가 수축해야 되겠죠.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는 터널의 길이가 L보다 작아야만 돼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기역 니은까지는 잘 했을 것 같아요. 디귿을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여전히 B가 보는 거지,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 그러니까 터널의 출구가 먼저 우주선 앞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나는 정지해 있어. 그럼 정지 상태의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또 이 B가 터널을 볼 때 터널의 길이는 L보다도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B 입장에서는 이 우주선의 길이보다 터널의 길이가 더 짧은 거야. 그리고 B는 정지해 있고 터널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날 때 터널의 길이가 우주선의 길이보다 작기 때문에 터널의 입구는 여기 와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야?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먼저 지난 다음에 이 터널이 더 가야만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게 되겠죠. 따라서 보기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세 물체가 있고 그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 C를 향해 속력 4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 바로 가번. 그리고 A는 정지에 있는 B와 충돌한 후, 자, 충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1쪽 6번에서 풀었던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 요거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뭘까? 그쵸.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A가 정지해 있는 B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속력 2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림 나가 바로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와 C의 질량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A가 운동하면서 B하고 먼저 충돌하겠죠. 그게 바로 언제일까? 시간 t일 때겠지. 이게 바로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자, 그럼 이제 B가 충돌 후 얼마의 속도로 운동합니까? 4V의 속도로 운동을 하죠. 그럼 그때 A는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2V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 자, 그러면 A의 질량 알고 있고 A의 처음 속도, 낮은 속도, 그리고 B의 처음 속도 정지 알고 있고 낮은 속도 알고 있어. 그럼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B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하고 B하고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해 볼 건데,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자, 그리고 질량이 비어있죠. B가 지금 B의 질량을 구하려면 또 식을 이렇게 옮겨줘야 돼. 한 번 더 이항해야 되거든. 그 관계를 없애고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충돌 전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자, 운동량이 바로 뭐예요? 질량과 속도 변화의 곱이죠. 자, 그래서 MA 델타 VA의 곱, 자, 이것이 MB 델타 V의 곱. 그런데 크기니까 크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용할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A의 질량 4M 그리고 A 처음 속도 4V, 낮은 속도 2V.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2V. 자, 이퀄 B의 질량 모르니까 B의 질량 라지 M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처음 속도 0, 낮은 속도가 4V야. 그럼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4V. 그럼 바로 나오네. 아, B의 질량이 얼마여야 돼? 2M이어야 돼요. 그래서 B의 질량이 2M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보기 재심은 기억이죠. 기억은 일단 옳은 문장이고. 자, 그럼 이제 B가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어떻게 돼? C하고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 B하고 C가 충돌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4T예요. 그럼 우린 이제 또 뭐 해야 돼? 그치, B하고 C가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야죠.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야. 그럼 B의 질량 2M인 거 구했고, 그럼 B의 속도의 변화량을 찾아보면 4V로 운동하다가 속도가 얼마가 됐어? 왼쪽 방향으로 V, 즉 마이너스 V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B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야? 4V와 마이너스 V의 변화량의 크기니까 5V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것이 C의 질량 5M이고 C의 속도 변화량은 처음에는 정지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변화량이니까 C의 변화량은 이퀄 성립하려면 이 V여야겠네. 근데 C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아, B하고 충돌하고 나서 이 V로 운동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충돌 후 C의 속도가 이 V라는 것을 알았고 이게 바로 보기 니은 제시문의 내용이죠. OT일 때 OT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C가 B하고 충돌 후니까 C의 속력은 이 V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B의 속도가 또 바뀌어요, 여러분들. B의 속도가 마이너스 V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2V로 바뀌거든. 자, 그러면 V의 속도가 바뀌는 이유가 뭘까? A는 계속 2V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B가 C하고 충돌해서 왼쪽으로 V로 운동하니까 그쵸, A하고 B의 충돌이 한 번 더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의 질량 4m이고 자, 그리고 이때 A의 속도 변화량은 모르겠고 자, B의 질량은 2m이고 B의 속도 변화량은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이너스 V로 운동하다가 플러스 2V가 됐으니까 B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3V. 그러면 괄호 속에 들어갈 것은 요거 6V니까 2분의 3V가 되겠네요. 근데 2분의 3V가 뭐야, 얘들아? 이게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란 말이야. 그러면 A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2분의 3V가 되려면 A가 2V로 운동했으니까 B하고 충돌 후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2분의 V여야만 2V와 2분의 V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2분의 3V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보기 디귿이 뭐냐? A와 C 사이의 거리 8T일 때 7T일 때 비교하는 건데 자, 이 6T인 지점에서 A하고 B가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7T에서 8T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구간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C는 B하고 충돌해서 이 V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고 또 A는 B하고 두 번째 충돌 후 오른쪽으로 2분의 3V로 운동하는 거지. 자, 이러한 A하고 C에서 7T와 8T일 때의 두 물체의 거리가 누가 더 큰지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큰지. 그러면 A하고 C만 따로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 A 있어요. A의 속도가 얼마냐면 모든 충돌이 다 끝났을 때 2분의 V 그리고 C의 속도가 얼마냐면 2V야. 그리고 7T하고 8T일 때 계속 뭐예요? 속도가 안 바뀌고 이렇게 운동한다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요거 두 물체가 운동하고 있잖아. 이거 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상대 속도. 예를 들어서 A가 정지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A가 볼 때 요 C는 얼마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오른쪽으로 2분의 3V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C가 2분의 3V로 운동하는데 7T에서 8T까지 얼마 동안? T 동안. 그럼 이게 바로 뭐야? A가 정지했다고 할 때 바로 이 C가 T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뭡니까? A하고 C 사이에 간격이 되는 거죠. 7T에서 8T 사이에. 따라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분의 3 VT만큼 더 큽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T를 대입해서 뭐 T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 C가 이동한 거리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바로 알 수 있죠. 혹은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7T에서 8T니까 T 동안이잖아. 그럼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2분의 VT가 될 거고 이게 A가 이동한 거리. 자, C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2VT가 되겠죠. 그 차이가 얼마? 2분의 3 VT.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았고 이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우리 연계교재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의 5.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가 같고 진폭도 같고 그리고 읽어보면 속력도 10cm/s로 같다라고 해요. 그럼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T분의 람다 혹은 F 람다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속력이 같다, 진동수도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그치, 파장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림 나에 대한 설명도 있죠. P에서 중첩된 두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면 마루가 그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죠. 주기를 알 수 있고 그 주기가 얼마이다? 4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입해 볼까? 주기 자리에 4초. 그러면 파장 자리에 얼마가 와야만 이 계산식에 의해서 이 분수가 10cm/s가 될까? 바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40cm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은 20cm가 아니고 40cm여야 되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면 이렇게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위상은 서로 뭐라고 그랬어?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1에서 예를 들어서 파동이 마루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 순간 S2에서 파동은 골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 지점에서 1초일 때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 결과 그치 마루가 됐잖아.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S1으로부터 P까지 파동이 마루로 도달했다고 쳐봐. 그러면 S2로부터 온 이 파동도 P에 뭘로 도달해야 돼? 마루로 도달해야지. 그래야만 높은 마루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했고, 자, 그러면 이게 보기 니은하고 결부가 되는 내용이죠. T = 1초일 때, 즉 요 P에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을 때, 높은 마루가 됐을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크기 P하고 Q하고 비교하라고 해. 자, 그럼 얘들아, S1에서 P까지의 거리는 S2에서 Q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지. 그럼 마루였던 파동이 마루가 되는 거리니까 S2에서 Q는 골이었던 녀석은 골이 되겠네. 그리고 또 S2에서 P까지의 거리는 S1에서 Q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골이었던 S2에서 P까지 파동이 이동해서 마루로 도달했다면 S1, 마루에서 출발한 이 파동은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Q에 무엇으로 도달하겠어? 골로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P에서 마루 만나서 높은 마루일 때 Q에서는 골 만나서 깊은 골. 근데 변이의 크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5에서는 그렇다면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5에서 S1까지, 5에서 S2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S1에서 5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쳐봐. 그러면 S1이 마루니까 5에도 S1에서 발생한 파동이 뭘로 도달해? 마루로 도달할 거고 S2에서도 5까지 한 파장이라면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골에서 출발한 이 파동은 5에 골로 도달하겠죠. 그럼 마루하고 골이 만났고 진폭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5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네요.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파동의 중첩 결과 생기는 현상이죠. 간섭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4개의 다이오드가 있고 그리고 또 전압이 같은 직류전원 2개가 있고요.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항이 같다는 얘기겠지?
스위치가 있어요. 저항 검유계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고 X, Y는 P형, N형 중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나번이 중요한데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검유계를 관찰을 했어. 자, 그랬더니 먼저 A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스위치를 A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긴 바디가 플러스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극, 플러스 전극에서 전류가 회로를 따라 이동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동할지는 모르지만 검유계에서 전류의 방향이 C 검유계 D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일단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이렇게 가면 좋겠지. 그래서 일단 얘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올지 안 올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일단. 왜? 요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 전류가 그치. 이렇게 가야만 어쨌거나 문제에는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야 돼? 일로 가면 끊어진 거 이렇게 또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전류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도 전류가 같이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얘에 대한 것은 내가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요 정보는 요 연두색의 전류의 흐름만으로도 내가 조건에 만족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려면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돼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됐을 때 다이오드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자, 그럼 여기도 있죠? 자, 요 다이오드도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고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 한번 연결을 하고 그랬을 때 역시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고 그때 전류계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이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디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이고 자, 플러스 전극에서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요거 역방향으로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야만 되느냐? 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그럼 이때 이제 여기는 스위치가 끊어진 거니까 이쪽으로는 못 갈 거고 자, 어쨌거나 전류가 흐르려면 그치, 여기서 일단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된 거고 그러려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이렇게 못 흐르죠. 왜?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이 전류가 어떻게 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오, 그랬더니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C 검유계 D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더 해볼게요. 쭉쭉쭉쭉 전류가 흘러갑니다. 야, 이렇게 흘러갈 수 없죠. 이렇게 흘러가면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또 플러스로 흐르게 되니까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얘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역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전지에 마이너스 전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다이오드에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는 거고 그 얘기는 Y는 N형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X는 P형 반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기억은 CGD여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전류의 방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예요. 자, Y에서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역방향일 때. 근데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러 그 얘기는 순방향 전압이 연결된 거고 순방향 전압의 경우에는 N형 반도체는 전자 또 P형 반도체는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진짜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좀 뭐랄까? 약간의 멘붕 사태인 거고 근데
조금 이렇게 쉽게 풀면 또 쉬워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점전화 AB를 X축상에 고정하고 전화인 P를 옮겨가면서 X축상에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점전화 ABCD를 X축상에 고정하고 그림 나 여기 있네요. 양전화 R을 옮기면서 X축상에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D, B와 C, P와 R은 각각 전화량의 크기가 같고, 자, 그럼 일단 P의 전화량을 1쿨롱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쿨롱. 자, R은 플러스 1쿨롱이고, 그리고 A하고 B 사이의 전화량은 잠시 뒤에 다시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림 다는 가에서 P의 위치가 0부터 3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으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답원이 바로 가에 대한 상황인데, 이 P가 여기일 때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은 1.5D일 때보다 A 쪽에 가까워. 지금 무슨 얘기냐면 A하고 D 사이의 거리가 3D인데 만약 A하고 B의 전하량이 같고 A하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라면 1.5D, A하고 B의 가운데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어야 되는데 P가 받는 전기력이 1.5D, 정가운데보다 여기죠, 여기. 요게 바로 뭐예요? P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이야. A 쪽에 가까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작다는 얘기죠. 전하량이 작은 전하 가까이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A하고 B는 A, B 사이에 음전을 띄고 있는 P가 있는데 이 P의 합성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는 A,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반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서로 동일한 전하를 띄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스몰 q로 표현하고, B의 전하량은 A의 전하량보다 큰 라지 q로 표현을 할게.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하고 D가 전하량이 같대. 그러니까 A 스몰 q, D 스몰 q, B, C가 전하량이 같으니까 B 라지 q, 그리고 C도 라지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가 어떤 전하를 띌 거냐, 둘 다 플러스냐, 둘 다 마이너스냐, 그 얘기는 P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에서 A 쪽으로 P를 더 가까이 가져갔어. 그럼 이 구간은 누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전기력이? 그치, A가 B보다 P에 더 큰 전기력을 작용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큰 구간인데, P가 받는 전기력이 바로 뭐예요?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A가 P를 밀어낸다는 거죠. B가 P를 밀어내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그래서 P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가에서 P의 위치가 마이너스 D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P가 D에 있을 때의 전기력 F하고 비교하시오 했는데, 자, P가 D에 있을 때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이번에는 P가 어디 있을 때?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그럼 보세요. 이 P는 A로부터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가 P를 밀어내는 힘, 그리고 A가 P를 밀어내는 힘은 같아요. 자, 그런데 A와 B 사이에 P가 있기 때문에 A도 P를 밀어내지만 B도 P를 어떻게 해? 밀어내겠지. 그 전기력의 합력이 바로 요거라는 얘기고, 근데 P가 A 왼쪽에 있으면, P가 마이너스 D에 있으면 A가 B를 밀어내. 근데 뭐예요? B도 역시 A가 P를 밀어내. 그러면 B도 P를 밀어내.
그러니까 A,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이 P가 D에 있을 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가에서 P의 위치가 X 이퀄 마이너스 D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나에서 R의 위치가 X 이퀄 D일 때, 자 그러면 R이 여기 있을 때죠. 여기. 그리고 R은 양전하이고 P하고 똑같은 전하량 1쿨롱을 띠고 있어요. R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자 D에 있을 때 A, 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반대이면서 그 크기가 얼마였었어? F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제 A하고 B만 생각하고 C하고 D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다만 P냐 그리고 R이냐만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D에 있을 때는 A에 의한 전기력이 B에 의한 전기력보다 우세한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번에서는 A가 음전하인 P를 밀었으니까 나번에서는 음전하인 A가 그치 R을 당기게 될 거야. 이때 A가 R을 당기는 힘이 B가 R을 당기는 힘보다 더 클 거고, 따라서 A가 R을 당기는 전기력에서 B가 R을 당기는 전기력을 빼주면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그 크기는 바로 가번에서 P가 D에 있을 때의 크기인 F와 똑같은 크기를 갖죠. 그런데 나번에는 A, B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 C하고 D도 있어요. C하고 D는 양전하야. 그러면 양전하인 R을 어떻게 되겠니? 각각 또 밀어내겠죠? 세 힘의 합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R이 D에 있을 때 R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는 큰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크기는 F보다 크고 방향을 물었네.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 보기 디귿이야. 나에서 이번에는 R의 위치를 X 이퀄 6D에다가 갖다 놓겠대요. 자, 여기에다가 1쿨롱의 전하량을 갖는 R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만 쳐다봐봐. 자, D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C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어. 전하량이 작은 애보다 D만큼 떨어져 있고 큰 애보다 ED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P가 D에 있을 때 전하량이 작은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량이 큰 B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럼 이때 P가 D에 있을 때 바로 뭐예요? 전하량이 스몰 q인 D만큼 떨어진 A의 전기력이 우세했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전하량이 스몰 q인 D의 전기력이 D만큼 떨어진 R에 작용하는 D가 R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C가 R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D가 R을 이렇게 밀어내고 C는 R을 요만큼 밀어낼 테니까 바로 R이 6D인 곳에 있었을 때 바로 이 R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X 방향이고 그 크기는 바로 뭡니까? 가번에서 P가 D에 있을 때 받았던 전기력의 크기 F가 되는 거죠. 근데 C하고 D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하고 B도 있어. 그럼 A하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 R을 어떻게 되겠어? 각각 또 잡아당기겠지. 따라서 R이 6D에 있을 때 R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커야만 돼요.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이 대칭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 구도를 이해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일단 13번 이렇게 풀이했고요.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굴절과 전반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연계교재 그리고 또 6월, 9월 모평에서 평가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인데 자, 먼저 상황을 보면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PQR을 입사각 세타로 각각 매질 A에서 매질 B로 그리고 B에서 C로 그리고 C에서 B로 입사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했고 B와 C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굴절 현상을 해석할 때 두 매질의 경계면을 수직으로 법선 그리고 이게 A에 있는 각이 될 거고 이게 B 매질에 있는 각이 될 텐데 입사각 굴절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A 매질에 있는 각이 B 매질에 있는 각보다 더 커요. 그리고 얼른 보기를 보면 속력 비교, 파장 비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른 굴절률 비교만 가면 되죠. 그러면 굴절률은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또 하나의 정보. B에서 C 쪽으로 빛을 보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굴절률이 항상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낼 때 전반사가 일어나야만 되니까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도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 자, 그럼 B는 A보다도 크고 C보다도 굴절률이 큰데 보기 재시문 기억을 보면 A하고 C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자, A 매질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B 매질에 있는 요 굴절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고 또 여기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아, 얘는 필요 없겠구나. 법선이죠? 두 개의 법선이 평행하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각선이라고 할게요. 대각선이 있으면 요 각과 이 각은 억각에 의해서 같은 각이야. 요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B에서 C로 입사각 세타 프라임으로 입사시켰더니 전반사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 내가 이제 하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문제를 풀 때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핵심 키워드가 빛을 거꾸로 보내라. A에서 B로 보내면 빛이 이렇게 오죠. 그럼 거꾸로 B에서 A로 보내면 왔던 길을 되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봐봐. B에서 C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입사각으로 빛을 보내면 전반사인데 B에서 A는 똑같은 입사각 세타 프라임으로 빛을 보냈더니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낼 때 그리고 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임계각이 작을수록 그쵸. 작은 입사각으로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입사각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입사각이 작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입사각으로 전반사가 일어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은 B, C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B하고 C의 굴절률 차이는 A하고 B의 굴절률 차이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임계각이 작아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한 줄로 쓰면 어떻단 얘기야?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보다는 그냥 크고 C의 굴절률보다는 엄청 커야만 되니까 A하고 C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A의 굴절률이 C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Q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 거냐? 세타 프라임이 세타보다 작은 각이거든요. A에 있는 각이 세타고 B에 있는 각이 세타 프라임이지 세타 프라임이 세타보다 작은 각이야. 작은 입사각으로 보냈을 때 전반사야. 그러면 더 큰 입사각 세타로 보냈을 때 당연히 전반사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디귿번. R은 B와 A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R은 일단 C에서 B 쪽으로 가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그럼 두 매질의 경계면의 법선 그리고 C에 있는 각, B에 있는 각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요 식에 의해서 매질 C에 있는 각은 매질 B에 있는 각보다 어때야 돼? 엄청 커야 돼요. C에 있는 각이 B에 있는 각보다 엄청 커야 돼.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요 각을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 비교를 해봐.
자, A에 있는 각은 B에 있는 각보다 그냥 큰데 C에 있는 각은 B에 있는 각보다 엄청 커야 돼. 그러면 지금 C에 있는 각도 셋하고 A에 있는 각도 셋하잖아요. C에 있는 각도 셋하고 A에 있는 각도 셋하고 자, A, B에서는 B에 있는 각이 세타 프라임 그리고 C하고 B에 의해서는 C에 있는 각이 세타야. 그러면 세타 프라임은 세타보다 엄청 작은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B에서 A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입사각으로 빛을 보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타 프라임보다 더 작은 세타 2 프라임으로 빛을 보내면 전반사는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연력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압력 절대 온도. 절대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번거롭게 느껴지면 압력 온도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물리력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 PV는 T. 그런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 관계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우리가 부피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력학 제1법칙.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게 W죠. W에다가 델타 U를 더하면 그게 바로 뭐다? Q다. 그래서 우리 이 표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더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의 설명이 있죠. A하고 B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적이겠죠, 등적. 그럼 W, 1이라고 하는 것은 P 델타 V인데 등적,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W는 0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델타 U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델타 U는 뭐하고 같은 의미이다? 그치, 온도 변화와 같은 의미이다. A에서 P, 온도가 증가하네요. 그럼 얘가 플러스 값. 그러면 0에다가 플러스를 더했으니까 Q도 플러스,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눈으로 BC 과정, 압력 일정하고 그리고 CT, 단열이고 DA, 온도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AB 과정과 BC 과정이 같대요. 흡수인지 방출인지는 모르지만 이 값이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이 값을 그냥 Q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BC 과정 가볼게요. 자, BC라고 하면 W를 파악하려면 기체가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 파악하려면 부피 변화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BC 과정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그럼 BC는 압력이 일정하지? 근데 온도가 증가해? 무슨 얘기야?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W는 플러스 값을 갖겠죠. 자, 그럼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겠니? B에서 C로 온도가 증가하네? 그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할 거고 이 값도 플러스라는 알 수 있고 플러스 더하면 역시 BC 과정에서도 열을 흡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CD 과정 볼 텐데 CD 과정은 단열이니까 Q가 0인 거고 그러면 CD 과정에서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런데 보니까 온도 어때? 온도 감소해. 압력도 어때? 압력도 감소해.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자, 단열이죠. 단열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는 건 단열 팽창일 때야.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단열 압축이면 온도 압력 증가, 단열 팽창이면 온도 압력 감소. 팽창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고 따라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W가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단열 과정 Q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4 알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았어. DA 과정. DA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죠. 아니지. 온도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해. 근데 압력이 커지네? 그럼 부피는 감소해야죠.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 받는 거니까 W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0. 그럼 얘 알겠다. Q가 마이너스 6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거. A, B, C, D, A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토탈 기체는 외부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4, 16 더해주면 그치. 외부에 20만큼 일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기체가 어느 만큼 일하는 걸까, 얘들아? 바로 기체는 흡수한 열량에서 외부로 방출한 열량을 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할 때 외부에 한 1이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흡수한 게 얼마만큼? 2Q만큼. 방출한 것은 60만큼.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20 나와야 돼. 그러면 2Q가 80이어야 되고 따라서 Q는 40이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여기에 두 과정에서 기체가 열을 40만큼 흡수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법. 기체의 부피 A하고 C하고 비교하라고 하는데요. A하고 B하고는 등적이니까 부피가 똑같고 B하고 C의 부피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BC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 아까 파악했죠.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C에서보다 작습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니은 BC 과정에서 여기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냐. 자, 그러면 요거 찾는 건데 우리 숫자를 다 알았잖아. 여기 들어간 거 얼마 들어가면 되겠어요? 24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얘만 비어 있으니까 마저 해보면 얘는 얼마? 40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또 한 번 순환할 때 토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디귿번 기체의 열 효율은 저기 디귿 기체의 열 효율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분의 기체가 외부에 한 1, 4분의 1, 0.25. 따라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 그래프가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해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두 개의 물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일단 A가 속력 V로 x 이퀄 0을 지나는 순간에 x 이퀄 0에 정지되어 있던 B가 출발을 한대. 그러니까 어쨌거나 동시에 자, 여기 x 이퀄 0을 지나는 거고 그리고 A와 B는 4L도 동시에 지난대요. 그리고 또 9L도 동시에 지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문제의 조건은 구간이 1, 2, 3, 세 구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제각각이야. 이거 하나하나 공식 이용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VT 그래프를 그려서 한눈에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두 물체가 있으니까 A의 그래프 그리고 또 B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구간 1에서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면 이 A는 L을 지날 때의 속력도 V가 된다는 거고 구간 2에서는 등가속도 운동해. 속도가 점점 이제 뭐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등가속도 운동할 텐데 3 구간에서 또 등속도야. 그런데 3 구간을 떠날 때 OV,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 얘기는 그쵸. 3 구간 들어올 때 속도 OV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0에서부터 L까지 이 물체가 이동한 시간, 물체 A가 이동한 시간을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T 동안에 시간 T 동안 A는 V의 속도로 운동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이제 L이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돼? 그치. 속도가 어디까지 증가해? OD까지 증가해. 이때 A가 이동한 거리는 L에서 4L까지 얼마? 3L.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L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L이에요? V 곱하기 T 한 것이 바로 L이야.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은 우리 그치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V와 OV의 중간 속력 2개 더해서 6V, 2로 나눠서 얼마? 3V. 자, 사실 이게 뭘까? 그치.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3D로 뭐예요?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L이라고 하는 것은 3V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3L일까? 자, L이 VT거든요. 그러면 3L은 3V T겠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3L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도 T만큼 걸렸다는 거니까 구간 2를 통과할 때의 시간은 2T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OV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요 구간 OL만큼 이동하는데 얼마가 걸렸을까? 자, L이 VT거든. 그럼 OL은 OV에 곱하기 또 T네. 그러니까 구간 3을 통과할 때의 시간은 3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B를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죠. 정지에 있다가 L만큼 이동을 해. 이때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때의 시간을 일단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의 속도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속도로 그치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L에서 4L까지니까 3L만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4L만큼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A하고 B가 둘 다 뭐여야 돼? 2T여야 돼. 그럼 이때 요 속도를 모르니까 라지 V라고 하고, 요거 삼각형이고 요거 사각형이잖아. 면적이 1대3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요 시간을 T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대 사각형의 면적 T2 곱하기 V, 이게 몇 대 몇이라고? 1대3이어야만 된다고. 자, 그러면 T1이 1일 때 T2는 2분의 3 T1 값을 가져야만 되겠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게 T1이고 T2가 2분의 3 T1이니까 결국 다 더하면 2분의 5 T1이고,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동시에 A, B가 4L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T와 똑같아야 돼. 그럼 따라서 T1을 구할 수 있고 T1은 5분의 4T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요 자리가 5분의 4T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이 라지 V도 알 수 있어.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동거리 S는 등속도일 때는 VT지.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바로 그쵸. 평균속도 곱하기 T고,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물체의 중간 속도를 구해서 중간 속도로 등속도한 거와 똑같다. 삼각형의 면적이나 요 사각형의 면적이나 똑같다. 그렇게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치고 곱하기 시간은 얼마야? 5분의 4T. 그럼 따라서 L이 되기 위해서 L이 뭐였는데? 바로 이 L이 VT였거든요. A로부터. 그럼 이 식으로부터 평균 속도는 4분의 5
V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평균 속도가 4분의 5V야. 0하고 라지 V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4분의 5V. 따라서 라지 V는 2분의 5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근데 음미해보면 아 이렇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ET에서 9L인 것도 A하고 B가 한꺼번에 통과하니까 A가 3T에 통과했으면 B도 3T에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3T인 시간 9L을 통과할 때 B의 속도가 얼마이냐. 자, 왜냐하면 무엇을 물었냐면 B의 가속도가 구간 1에서 A래요. 구간 3에서 B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구간 1에서 가속도 A는 기울기니까 X축으로 5분의 4T분의 Y축으로 2분의 5V이고 계산하면 8T분의 25V거든. 자, 이걸 구간 3에서의 가속도를 얘하고 비교하라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9L을 통과할 때의 B의 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뭘 가지고 이용하면 될까? 그치. 구간 3의 이동거리 5L 가지고 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5L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T가 될 거고 따라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5V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L이 VT니까. 자, 그럼 평균 속도가 중간 속도고 이 중간 속도가 5V가 되려면 처음 속도가 2분의 5V, 나중 속도는 2분의 15V가 돼야 되겠죠. 두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자, 두 속도를 더하면 2분의 20, 10이고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예요? 평균 속도 5V가 될 테니까. 자, 그럼 기울기는 A'이라고 하고 X축으로 T만큼 그때 Y축으로는 2분의 10V만큼. 그럼 얼마예요? T분의 5V가 될 거고 8T분의 25V를 A라고 했으니까 T분의 5V는 얼마? 5분의 8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쪽에 있는 12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 뒤로 오면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4쪽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번은 세 직선 도선의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이고 C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P에서는 나오는 방향, 그리고 Q에서는 C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A, B의 전류의 세기와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가일 때가 다일 때의 2배라고 해요. 그럼 조건이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P에서 자, 가에 의해서 P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보면 A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합성 자기장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일단 A도선, B도선, C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다 합한 것이 바로 합성 자기장이 될 것이다. 그럼 가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자, P에서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그리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 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이고 D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놓도록 할게요. 그럼 P 지점에서 가에 의한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바로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이고, 자, 그럼 B에도 I0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P는 B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가 될 거고, 그리고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역시 B에 의해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C에 의해서는 P에 나오는 방향이고,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모르니까 BC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 자기장의 세기도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럼 P에서 나의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I0 똑같아. 근데 방향만 바뀐 거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 자,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P에 플러스 2분의 B0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아, 나가 아니고 가하고 다를 비교해야 되는구나. 문제에서 합성 자기장이 가에서가 다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로 와야죠. 다. 그럼 다는 A의 I0의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답원을 보니까 B의 전류의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대신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번보다 반으로 줄었어.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반으로 줄어들 테고,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P에서 바뀔 게 없죠. C에는 일정한 전류의 세기와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가번에서가 다번에서보다 2배 크다예요. 그럼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번에서는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합성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고, 그 다음 다번에서는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나오는 방향으로 잡고 느낌상 나올 것 같아서 잡았더니 이게 맞는 방향이었어. 근데 만약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이 문제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 B로 놓고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요 BC를 모르고 있잖니. 그러니까 요 BC를 모르고 있을 때 BC를 없애는 방법은, 그치,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2B0일 거고,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4분의 B0. 물론 얘도 플러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거 빼줬잖아. 요거 소가 되고 플러스 B가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식으로부터 B라고 하는 것이 4분의 9B0 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가번에서 합성 자기장은 플러스 9B0의 2배니까 2B0,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4분의 9B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일단 요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C에 의한 자기장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거 다 더해서 2분의 9B0가 되려면 2개 더해서 4B0면 되겠네. 그 얘기는 뭐야?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P에서 4B가 아니고 3B0라는 얘기고, D분의 I0를 B0로 놓았잖아요. 그러면 3B0라고 하는 것은 도선 C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3I0의 전류가 C에 흘러야만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게 기역번의 보기 제시문이었죠. IC는 3I0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제시문 니은 한번 볼게요. 나일 때, 자, 요거죠.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P 지점에서 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 나번, I0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그리고 플러스 1, Y 방향으로 흐를 때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Y 방향이고 I 제로니까 얘하고 똑같겠네요. 플러스 2분의 B 제로. 그리고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3B 제로.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분의 5B 제로.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라는 거야, 얘들아? Q에서의 나번 경우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Q에서 요거죠, 요거.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P일 때보다 Q에서 어떻게 될까? 반으로 줄어들겠네. 방향은 변함이 없죠. 마이너스 방향은 변함이 없고 자기장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들 거고, 자, 그리고 Q는 B에 의해서는 P에서보다 그렇지 가까워졌잖아요. P는 B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Q는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자기장의 세기는 나번에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Q에서 2배 커져야만 되겠죠. B 제로여야만 되고, 그리고 방향은 어떻다? 방향은 뭐 A하고 B에 의한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만 C에 의해서는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지만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와 똑같은 3B0. 자, 계산하면 요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5B0. 그래서 보기 나 자기장의 세기 P하고 Q에서는 방향은 반대이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5B0 같고, 니은 옳은 문장이고, 다일 때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에서의 또 다일 때를 구하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열심히 우리한테 비슷한 계산을 조건만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열심히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I 제로일 때 그리고 플러스 Y일 때 이거 나번하고 A는 바뀌는 게 없네요.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다번에서 Q일 때니까 마이너스 2분의 B0. 그리고 또 이번에는 B를 보니까 우리가 Q에서 나번을 했죠. 그럼 나번하고 비교해봐.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의 세기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반으로 줄을 거고, 그리고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세기는 3B0. 자, 이거 계산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3B0. 따라서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 P로 PQ 연결하고 A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20N의 힘을 작용을 했더니, 자, C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C가 빗면으로 R자 힘을 받는 거고, 자, B의 R자인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그리고 A의 R자인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될 거고, 나번은 다 똑같은데, 그쵸? A에 작용하는 왼쪽 방향의 힘 20N만 제거가 된 거죠. 그랬더니 A가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 B는 올라가고 C는 내려오는 등가속도 운동. 따라서 각각이 A, B, C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결국 이 문제는 무엇에 관련된 문제예요?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잖아.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중력 10N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C에는 어떻게 운동하든지 간에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이 F가 있습니다. 스몰 F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가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고맙게도 A로 똑같고, 다만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는 2대 3.
그럼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2T라고 한다면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T가 되겠죠.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한다? 자기 쪽으로 당긴다. 그래서 Q는 C를 3T로 당길 거고, 그리고 실 P는 B만 2T로 당기는 게 아니라 A도 2T로 당길 거고. 자, 그리고 실 P가 B를 당기는, 그리고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나에서는 2대 9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얘는 2T'으로 놓아야 돼. 왜냐면 2T와 2T'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수로 놓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2T'이니까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9T' 될 거고요. 그럼 실 P는 B만 당기는 게 아니라 A도 당겨야 되고, 실 Q는 B만 당기는 게 아니라 역시 C도 당겨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A, B, C 세 물체 요거 다 함께 운동하는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먼저 가번에서는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A가. 그리고 B가 C가. 그 얘기는 외부력의 합력인데 이 F가 20뉴턴,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같은 방향이죠. 30뉴턴이. 거기에서 C에 작용하는 F만 반대 방향. 그 결과 ABC 전체 질량을 그냥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실이 끊어지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곱하기 가속도 A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뉴턴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C에 작용하는 F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 10을 뺐더니 이게 결국은 뭐다? 라지 M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 똑같으니까 요거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30-F는 F-10과 같아야 되고, 그 얘기는 2항에서 2F, 2항에서 40. 따라서 우리는 C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20뉴턴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체를 각각 따져봐야 돼. 갈 길이 멀잖아요. 우리가 뭐뭐 구해야 돼?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강하구나 비교해야 되고, 가속도도 구해야 되고, C의 질량도 구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물체 하나를 딱 찍어서 F는 MA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나와 있는 B만 딱 찍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가번 한번 볼게. 자, 그러면 B의 R자인 방향이 아래 방향이야. 그럼 가번에서 B에 작용하는 아래 방향의 힘은 10뉴턴 더하기 2T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3T. 자, 이것 때문에 질량이 1kg인 B에 가속도가 A만큼 생긴 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번 한번 볼게요. 자, 나번에서는 B가 윗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9T'에서 마이너스 10 빼주고, 그리고 또 2T' 빼주고, 그랬을 때 질량이 1인 B에 가속도가 A만큼 생기는 거고, 고맙게도 가속도를 같게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야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T하고 T'에 대한 식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느냐? T 더하기 7T 프라임 이퀄 20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보니까 뭐야? T하고 T 프라임의 연립방정식이겠구나.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A를 갖고 역시 운동방정식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먼저 가번. A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으로 20뉴턴,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실 P가 당기는 힘 2T. 자, 그 결과 A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A에다가 가속도 A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나번. 나번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실 P가
A를 당기는 힘, 이 T'밖에 없네. 이것 때문에 A한테 가속도 A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변이 똑같으니까 좌변 또 똑같아야만 되고,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면 T 더하기 T 프라임 이퀄 10이 나옵니다. 자, 그럼 2번식하고 3번식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3번식을 연립해 보면 2번과 3번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T가 3분의 25뉴턴, 그리고 T'은 3분의 5뉴턴이 얻어져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F는 MA를 이용하되 ABC 몽땅 한 덩어리 생각해서 간주하고, 그리고 B 따로 A 따로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T하고 T 프라임 값이 얻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된 거죠. 보기 기억번,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T인데 T가 뭐였어요? 3분의 25뉴턴.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25뉴턴이고, 그리고 또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고, 나에서, 나는 여기 있죠?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 곱하기 T 프라임이 얼마였냐면 3분의 5뉴턴이었어요. 그럼 몇 배예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5배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은 가속도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식을 잘 보면 질량을 우리가 B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요 식에다가 우리가 구한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10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T일 텐데 T가 얼마였냐면 3분의 25뉴턴. 그럼 계산하면 3분의 30이니까 3분의 5 될 거고, 바로 이 3분의 5뉴턴이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이다? 3분의 5 미터 퍼 세크 제곱. 따라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는 가하고 나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역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건데, C에 작용하는 힘은 가번에서 아래로 20이고, 자, 윗방향으로는 우리 T가 얼마였냐면 3분의 25였잖아. 3 곱하면 3분의 75뉴턴이고, 그러면 C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분의 75에서 3분의 60을 빼면 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공부할 때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3분의 75뉴턴에서 20뉴턴을 빼면 그 R자 힘이 3분의 15뉴턴일 거고, 이 3분의 15뉴턴이 C의 질량 곱하기 우리 가속도 니은번에서 얼마였어요? 3분의 5를 만족을 해야 되죠. 따라서 C의 질량이 얼마이다? 3kg이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8번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이번 수능, 2025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꼈던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선생님이 오답률 큰 문제로 18번 우리 열심히 계산했죠. 방금 푸른 이 문제와 특별히 계산할 건 없는데 이 전자기 유도에 관련한 19번도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있고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금속고리의 점 P가 x 이퀄 2.5d인 곳을 지날 때, 그러면 금속고리의 점 P가 x 이퀄 2.5d니까 여기를 지날 때가 되겠네요. 여기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은 1.5d인 뭐 이 정도에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날 때
여기 P가 있을 거고 유도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합니다. 유도전류가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도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이 사각도선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도선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나오는 자기력선이 감소하거나 혹은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할 때 바로 도선은 내부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1, 3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기장 영역 2는 정보가 없고. 그럼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자, 얘는 사각도선을 요렇게 위아래로 잘라낼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1초에 0.5D씩 이동한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직사각형은 얘가 잠깐 조금 더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 내부에서의 자기력선의 변화는. 그런데 여기는 자기장 영역 2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자기장 영역 2 때문에 변화가 생겨서 이 사각도선이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도선이 지금 이렇게 이 1에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토탈 얘네들의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할 수는 없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자기력선 하나일 때 얘는 더 자기력선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장 영역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는 더 어때야 돼? 더 커야만 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기장 영역 2의 정보를 우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번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같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습니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자, P가 4.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좀 지울게요. P가 4.5D를 지날 때 그럼 이쯤 되겠죠, 이쯤. 그리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편은 2.5D를 막 지나고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도 조금 그림이 너무 그런가? 요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잘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P가 4.5D에서 살짝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자기장 영역 1은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하나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도선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는 게 왜 감소해? 내가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장 영역 3으로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나오는 자기력선이 증가하지. 그럼 나오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면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왜 나오는 게 증가해? 나 증가하는 거 싫어.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자기장 영역 2는 어떻게 됐었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보다 크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도 어떻게 돼? 자기장 영역 2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한단 말이지. 그럼 감소하는 거 어떻게 해? 왜 감소해? 내가 채워넣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각 도선이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낸다. 언제? P가 4.5D를 지날 때. 그럼 사각도선 내부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따라서 P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P가 5.5D를 지날 때 그리고 2.5D를 지날 때 비교하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P가
2.5D를 지날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아까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죠? 2.5D.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반으로 나눠볼게.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더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만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이 도선이 이렇게 들어갈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기력선 하나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왜 감소해? 내가 들어가는 거 채워 넣어야지. 근데 자기장 투 영역으로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도선 내부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가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 만들어서 없애버려야죠. 그 변화를. 따라서 도선은 나오는 자기력선 하나를 만들게 돼요. 자기장의 세기만을 비교하면 되니까 구태여 방향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비교하는 거죠. 도선 P가 어디를 지날 때? 5.5D인 곳을 지날 때. 자, 그럼 다시 5.5D를 지날 때면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여기쯤. 그리고 마지막 변은 어디에 가 있을까? 3.5D에 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반 나눠서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 하는데 얘는 변화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만 따져주면 돼?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만 따져주면 돼. 그럼 얘는 자기장 영역 2는 벗어나네.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가는 자기력선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 어떻게 해? 감소하면 안 돼. 내가 채워 넣죠. 도선이 채워 넣어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고, 자, 그리고 자기장 영역 3으로는 들어오는 거죠. 무슨 얘기야? 나오는 자기력선이 사각도선 내부에 증가하겠지.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해? 너 증가하지 마. 증가하는 건 나 싫어. 그래서 반대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사각도선이 내부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3개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5.5D를 지날 때가 P가 2.5D를 지날 때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의 조건으로 자기장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해야만 이제 보기,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위치상 20번인데 사실 20번은 우리가 9월 모평에서도 유사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대로만, 선생님이 항상 당해년도에 6구 모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구 모평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 반복을 했다면 20번은 잘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상황부터 보면 그림 가와 같이 높이 4H인 평면에서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B까지 접촉을 시켜서 P를 원래 길이에서 ED만큼 압축시켰대. 자, 그럼 첫 번째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 2분의 1 K, 2D의 제곱이니까 4D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놓았더니 B가 A하고 분리가 된 후 높이 차가 라지 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난대요. 그럼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원래 마찰 구간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잖아요. 근데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게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높이 H에 해당하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손실됐다는 거죠. 따라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를 W라고 놓으면 B의 질량 곱하기 G 라지 H, 이게 바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향해 운동을 하고 이후 그림 나와 같이 A는 P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에 용수철에 이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A에 의해서 이만큼 저장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 K 3D의 제곱. 얘가 무엇으로 간 걸까 얘들아? 이게 바로 B의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았고 그리고 이때 B가 용수철에서 분리됐을 때의 속력을 V라고 놓는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2분의 1 k 3d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 때는 관계식이 필요하잖아요. 두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 바로 얘가 두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B 상황을 하면 돼. 그리고 P하고 Q에서 용수철 상수는 똑같다고 하니까 Q에서의 용수철 상수도 K라고 놓고 자, 얼마만큼 최대로 이 Q를 압축시키느냐? 3D만큼 압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 B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4mgh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mg 라지 h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 그 결과 용수철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3D의 제곱이니까 9D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MGH, MV의 제곱, 그 다음에 KD의 제곱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변수 하나를 줄일 수 있다고. 2분의 1 MV 제곱을 뭘로 바꿔요? 2분의 1 K 3D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식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4mgh 마이너스 mg 라지 h. 라지 h를 스몰 h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이거든요. 자, 이것 해놓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2분의 6 k d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식을 더 만들어내서 요거 상세하면 스몰 h와 라지 h의 관계식을 알 수 있을 텐데 자, 마지막 상황은 뭐냐? 3D만큼 용수철을 압축시킨 다음에 B가 어떻게 해? 마찰 구간을 지나서 4H만큼 올라와서 정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식을 써주면 돼. 그럼 먼저 요거 시작이 뭐예요? 2분의 1 K 9D의 제곱이야. 자, 여기에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고 했거든.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결과 B가 4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mg 라지 h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식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식에다가 3을 곱하고 그리고 3번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빼줄 거야. 그러면 3 곱하면 2분의 18. 여기다가 2 곱하면 역시 2분의 18. 그래서 얘가 소거가 될 거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냐면 4mg 스몰 h가 5mg 라지 h가 됩니다. 따라서 라지 h가 얼마이다? 5분의 4 스몰 h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에서의 관계식을 찾고 그리고 이제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다라는 사실로 문제의 상황마다 그 식을 정리를 해주면 20번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이제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오답률이 얼마나 될지는. 자, 이렇게 해서 2025 수능 물리학 1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아, 정말 처음에는 이거 괜찮은데 했지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서두에서 말했듯이 일단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생했으니까 다독거리고 편한 밤 되시고요. 자, 일단 걱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